이어서 리모델링 사업비 분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리모델링 사업 분석해요인데 일단 관련 법규, 그 다음에 사업 분석 단계를 보면 먼저 사업 분석 단계입니다. 기획 단계, 설계 및 사업비 분석 단계, 공사 시행 단계. 일단 이렇게 보면 기획 단계에서는 건축물, 대상 건축물에 대한 파악, 그래서 개발 이용 목적이라든가 개발 가능성 여부, 그리고 예비조사 때는 이제 주변 입지 여건 파악, 대상 건물의 상태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 예비조사 때 하고, 그다음에 사전조사 및 진단에서 구조물 상태에 따른 보수 보강의 범위 어디까지 할 것인지, 대수선할 것인지, 또는 구조체 뼈대만 남기고 다 해체하고 다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고, 각종 전기, 설비류 노후 정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전면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리모델링은 성능 개선과 기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대부분 교체를 하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규모 및 기본 방향을 결정합니다. 발주자의 의도를 이제 받아서 거기에 맞는 기본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 규모 및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및 사업비 분석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 및 기본 사업비를 이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인하 또는 인허가 및 관련 법규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기존 도면이 있는 경우 기존 도면에 대한 검토를 하고 예산 규모를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실시 설계 및 리모델 견적을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 견적에서 외장 및 구조물 보수 보강 규모를 설정을 하고 실행 사업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공사 실행 단계에서는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 공사 계약 체결에 있어서는 공사 계약 체결 이 설계 변경까지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세부 계약 설계서, 그다음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시공업체, 적격 시공업체 선정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축 신고 및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허가 도면과 필요한 신고에 필요한 허가에 필요한 서류, 준비 서류, 그 다음에 신고 및 허가 유무, 여기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공사 착공 및 준공입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 내에 이제 공사 중에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나 설계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을 해서 공사 기간을 잡고, 그 다음에 사후 처리, 하자 보수 이런 것들도 진행합니다. 이게 이제 공사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모델링 관련 법규 인허가 기준인데, 일반 처리는 대상 범위는 이제 변경 부분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15평 정도 되는 경우 여기 일반 처리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변경 부분의 연면적이 10분의 1 이하인 경우, 그 다음에 변경 부분의 높이가 1m 이하인 경우는 이제 일반 처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고 대상 범위는 연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미만인 증축 개축인 경우, 25평 증개축인 경우는 이제 신고 대상이 되고, 건축물 높이 3m 미만의 증축 건물 또 마찬가지. 그 다음에 단독주택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미만 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허가 대상인 경우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이 증축 개축인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 3m 이상의 증축 그런 건물,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100제곱미터 이상 시 여기에 허가 대상이 되고,
연면적 증감이 없더라도 내력벽 구조, 주요 구조 부조 이런 게 이제 변경할 경우에는 이제 허가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여러분들 좀 체크해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체크를 해서 리모델링 사업 분석 단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체크를 해서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단계별 사업비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단계별 사업비 규모 예상을 해보면 1단계 리모델링은 내부 인테리어 수준이 되고 신축 비용의 20에서 30% 정도 사업비가 예상이 되고, 우리가 이제 계략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2단계 리모델링은 외장, 내장 및 전기 설비 공사해서 신축 공사비의 40에서 60% 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단계 리모델링 경우 내장, 외장 및 구조 변경 그리고 증축이 수반되는 경우 때는 신축 비용의 일반 건축물인 경우는 이제 60에서 80%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는 80에서 110%의 사업비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1단계부터 3단계의 철거 비용은 5에서 7% 정도 된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비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의 수명과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사무실, 미술관 등은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인 경우는 여기 나온 것처럼 65년 내구 연한이 되겠고, 그 다음에 벽돌조, 목조는 50년, 그리고 주택, 기숙사, 학교, 체육관, 병원 경우는 이러한 구조일 때는 60, 그 다음에 45가 되겠고, 여관, 호텔, 음식점, 극장, 영화관은 40년, 그 다음에 45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축물 내구 연한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명을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수명과 중성화 산화 연수입니다.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제 콘크리트가 중성화가 일어나죠. 중성화가 일어나면 구조물의 그 내구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따른 내구 연한도 떨어지게 됩니다. 수명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콘크리트 중에 알칼리와 대기 중에 탄산가스가 반응해서 콘크리트가 탄산칼슘과 물로 분리되고 철근이 부식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철근이 부식되면 이제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되고 내구성이 떨어진다. 이런 현상이 이제 중성화 현상에 그 철근 부식과 중성화가 일어나는 원인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탄산가스하고 알칼리, 콘크리트의 알칼리하고 해서 탄산칼슘과 물이 이렇게 분리가 되고, 이 물과 이런 거에 의해서 그 콘크리트 안에 있는 철근이 이제 공기 중 노출이 되거나 해서 부식이 되는 거죠. 중성화 반응에 의한 콘크리트 수명자. 그래서 중성화가 발생하면 철근이 부식하고, 철근이 부식하면서 철근이 이제 그 팽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이렇게 밀려 나가면서 균열이 일어나고 박리 현상이 박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조체의 콘크리트 강도가 저하고 그 다음에 내구성이 저하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철근 콘크리트에서 중성화에 대해서 했을 겁니다.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자재 및 설비 기계 수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선과 갱신이 있는데 한번 이렇게 이래서 15년이다, 10년이다 일때 경관 연수에 따라서 수선이 되는 경우 또는
갱신이 되는 경우 주 부위별로 위생 설비, 공조, 외장, 내장, 전기 설비, 승강 설비 이렇게 해서 밸브류, 저수조, 급배수 배관, 급수 배관, 그 다음에 오수 배수 배관 이때에 15년 경우는 이제 수선이 되는데 저수조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 정도 되면 갱신이 된다든가 이런 이제 그 수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를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전기 설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있고 설비가 가장 이제 리모델링 단계에서 많이 수선하거나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거죠.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설비 부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건축 설비 기기의 수명이 되는데 내구 연한을 보면 전기 설비, 조명 설비 포함해서 15년 굉장히 짧죠. 그래서 아까 우리 건축물의 내구 연한을 봤는데 예를 들면 사무실 미술관 등 같은 경우는 철근 콘크리트나 철골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 65년이죠. 벽돌조나 목조도 50년이죠. 주택은 60년에 45년이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죠. 15년. 그래서 급수, 배수, 위생 설비와 가스 배수는 15년. 냉난방, 환기, 보일러 15년. 그 다음에 승강기 15년, 17년. 그 다음에 소화 설비, 재경보, 감지 설비 8년. 그래서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건물의 내구 연한에 비해서는 이 건축 설비의 내구성이 굉장히 내구 연한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구조 형태별 리모델링 사업비 특성 분석입니다. 70년대 아파트 구조 A형 리모델링 형태인데 구조 설계는 기둥과 보를 지화하여 골조를 만들어 건물을 구성한 그런 구조고, 그 다음에 장단점으로는 기둥과 보, 라멘 구조로 층고가 3m일 때 층고가 높고 내부는 조적식 칸막이 벽체로 이렇게 벽체의 철거로 가변성이 우수한 그런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내외장 마감재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가능 여부는 내부 조적 칸막이 벽체의 철거 후에 이 내부 칸막이가 이제 철거되니까 다양한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런 설계의 평면을 우리가 이제 설계할 수가 있고, 그래서 변경이 용이하고 전면 리모델링이 가능하죠. 그래서 70년대 구조의 이런 그 기둥과 보로 된 그런 형태의 골조, 라멘 형태죠. 라멘 구조 형태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사업성이 가장 유리한 그런 구조 형태다. 그리고 리모델링 후에 사업 효과도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이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A형 그 아파트 구조의 형태가 이래 돼 있죠. 지금 이게 기둥이죠. 이게 기둥이 있고 또 기둥이 있고, 그래서 내부 이런 것들은 이제 칸막이 벽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철거하면 되는 거죠. 철거하면 이 기둥은 이제 우리가 그대로 존치하고 이 내부 칸막이 벽을 다 없앤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특화된 평면 설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년대 아파트 구조입니다. 이제 B형 리모델링 형태인데 구조 설계는 기둥과 보 없이 가루벽과 바닥판으로 이제 건물이 구성된 그런 구조가 되겠고, 장단점은 층고를 낮게 하여 높은 건물의 시공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내부 평면
변경의 한계는 있지만 가변성이 용이하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기둥과 보가 없고 내립벽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부 평면을 이제 함부로 변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내립벽이기 때문에 훼손하기가 어렵죠. 물론 뭐 훼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훼손에 따른 보강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층이 높잖아요. 층수가. 그래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을 보강해서 그 지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립벽을 훼손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놓고 이제 내부 평면을 디자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이제 가능 여부는 종방향의 벽식 구조로 내부 평면 변경에 한계는 있지만, 그 다음에 전면 리모델링은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종방향에 대한 그 벽식 구조의 특성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이 내립벽을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부 평면의 그 변경은 좀 용이하지는 않다. 그 다음에 사업성 분석은 70년대 구조보다는 이제 사업성이 조금 떨어지나 리모델링 후에 사업 효과는 이제 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80년대 아파트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90년대 아파트 구조를 보면 이제 구조 설계는 기둥과 보가 없이 이제 가로 세로 벽이 있고, 그 다음에 바닥판으로 이제 건물이 구성된 구조다. 장단점은 최소 층고 2.8m, 그 다음에 시공이 용이하고 수평하중 저항성이 우수하다. 그 다음에 내부 칸막이 마감 공정은 감소되나 수직 수평의 내립벽을 배치하므로 내부 평면의 가변성은 없다. 요건 이제 70년대의 그런 기둥과 보로만 되어 있는 그런 구조, 라면 구조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좀 제한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기둥과 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층수를 많이 늘릴 수 있죠. 층고를 낮춰서 층수를 많이 늘리면 그런 사업성은 이제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수평 하중에 대해서 그런 라면 구조의 그런 기둥과 보로만 되어 있는 구조에 비해서는 이제 그 경막식 때는 경막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내립벽이 있기 때문에 수평 하중에 우수성이 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가능 여부, 수직 수평의 내립벽 구조로 평면의 가변성은 전혀 없어 전면 리모델링은 이제 불가하고 유지 관리형 리모델링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제한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성 분석은 90년대 이후 아파트 구조는 투자 수단의 리모델링은 이제 어려우며 유지 관리형의 리모델링 형태로 사업성은 이제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거의 없는 형태다. 그래서 국가의 간접적 지원, 세제 혜택이라든가 금융 이런 이제 지원이 필요한 그런 리모델링이 되겠다. 이게 이제 C형 90년대 아파트 구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90년대 아파트 형태는 이게 이제 전부 내력, 그러니까 힘을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거죠. 벽이. 그래서 이걸 다 훼손할 수가 없어요. 훼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대로 두고 요 안에 이제 주로 이제 설비 부분이죠. 설비 부분에 대한 관리형 리모델링,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걸 더 이렇게 증축을 한다든가 덧붙인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리모델링은 검토될 수는 있죠. 어쨌든 사업성은 상당히 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원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견적과 사업비 분석입니다. 리모델링 견적 시
사전 검토 사항인데 리모델링 유형 분석입니다. 중축형 리모델링, 성형수술 같은 것 이런 경우는 이제 투자 회수 목적이 되고 부가가치가 상승합니다. 그 다음에 공사비가 이제 다양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상승이 이제 우려된다. 이런 분석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형 리모델링, 이건 이제 건강 피부 유지 이런 형태로 좀 이해하면 되겠는데, 기존 기능 유지가 이제 목적이고 공사비는 이제 거의 일정하다, 절감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리모델링 유형 분석이 되겠습니다. 어떤 유형으로 할 거냐, 성형 수술로 갈 거냐, 건강 피부만 유지할 거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형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요 공정 내용 파악입니다. 가설 공사비, 외벽 공사비, 구조, 설비, 전기, 기타. 가설 공사비는 저층과 고층에 따라 공사비 편차가 크다. 외벽 공사비는 재료에 따른 금액의 편차가 크다. 그 다음에 구조 보강비, 구조물에 따라 많은 편차가 있다. 그 다음에 설비 공사비인데 기존 냉난방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여기에 따라서 편차가 있다. 그 다음에 전기 공사비는 전기 용량의 변경, 그래서 이제 층수가 높아지면서 세대가 많아진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전기 용량이 이제 캐파시티가 더 늘어나겠죠. 거기에 따라서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이제 편차가 있고, 기타 정화조 용량, 여기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이제 그 리모델링에 따른 주요 공정에 따른 그 비용이 어떻게 증감이 되는지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견적 시 리스크 검토 사항입니다. 견적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물량을 이제 빠뜨리면 안 되죠. 물량을 빠뜨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리스크 검토 사항에서 첫 번째, 저층 또는 고층에 따른 그 공사비 리스크 검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층인 경우는 가설비와 자재 운반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고층형은 가설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들죠, 당연히. 높이 올리면서 가설 공사가 더 많이 드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용도, 공사비도 검토돼야 된다. 그리고 10층 이상인 경우는 자재 운반, 그리고 콘크리트 장비 등의 가설 비용에 따른 금액이 더 상승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콘크리트의 압송이라든가 어떤 자재 운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비용이 더 든다. 가설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시설 이용 시에는 임대차와의 분쟁.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사비에 이제 큰 변수가 된다. 그래서 요 이제 상당히 기존 시설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사전에 이런 분쟁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하고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 임대차가 있는 상태에서 공사할 경우 공사 중단 또는 지연 등으로 굉장히 이제 문제 발생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분쟁 소지를 파악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의 현지 실사, 그리고 철거 후에 구조 보강비, 이게 이제 굉장히 또 많이 드는 부분이죠. 구조 보강이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조 보강비가 범위라든가 공법, 국법이죠. 이런 것들은 충분히 파악해서 공사비 구조에 들어가는 보강비를 이제 검토를 해야 되고, 기존 구조 설계와 실제 구조와의 차이, 그런 거에 의해서 보수 보강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이제 그 이러한 실제 건물과 기존 구조 설계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차이에 의해서 공사비가 이제 증가한다.
그래서 그 증가 요인이 발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공사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사 도중 건축주의 잦은 설계 변경, 또 이제 공사비 또는 공사 기간까지 이렇게 변경이 이제 되고 증가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설계 변경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많이 지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기존 자료가 부실한 상태의 견적에 따른 추가 공사비 증가. 요 이제 견적을 아까 물량을 이제 빠뜨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실하게 이제 상태 파악을 해서 견적을 이제 물량을 빠뜨린다든가 이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그 물량들이 이제 빠진 게 추가로 이제 공사비가 더 증가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15년에 한 번 리모델링 한 후 재리모델링 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리모델링 한 후에 재리모델링 할 경우에는 그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되고, 리모델링 설계의 경우 경험자가 없고, 그 다음에 견적 제출 후 실제 공사 시에 도면이 많이 바뀌는, 변경이 많이 되는 이때에 또 이제 그 리모델링에 따른 공사비 증감에 문제가 된다. 주로 이제 증가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리모델링 설계 그 경험이 이제 적은 경우, 요거 이제 신축 건축 설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견적할 때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견적 시 단계별 검토 사항인데, 1단계 사업 기획 단계 검토 사항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 단계에서의 검토 사항으로서는 사업 계획 수립, 그래서 그 분석 내용으로서는 이제 동기의 적합성.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사업 계획에 리모델링 사업이 해야 되는데, 이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동기가 모티브가 적합하냐 이런 게 이제 그 분석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사업의 투자 타당성이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는지 어떤 이제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발주자의 의도 파악. 그래서 발주자의 의도가 정확하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의 기본 방향이 설정이 정확해야 아까 우리가 이제 공사비가 증가되는 공사 중에 그 공사 변경, 설계 변경 이런 것들이 이제 잦은 설계 변경이 일어나지 않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초기에 의도 파악과 기본 리모델링 설정 방향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발주자의 의도와 현재 여건 분석, 그다음에 발주자의 경제적 규모 이런 것들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 가치 효율성 분석, 투자의 타당성이 이제 분석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대안별 투자비가 이제 분석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구조체, 구조의 안전성, 구조 설계, 보강 이런 거에 대한 거, 설비, 그다음에 기타 여러 사업비에 영향을 미치는 투자비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범위 설정입니다. 그래서 내부 인테리어 수준인지, 내장, 외장 및 정기 설비 공사까지 하는 건지, 그리고 내외장뿐만이 아니라 구조 변경, 구조 설계까지 하고 증축도 수반되는지, 그래서 어느 정도 리모델링 할지 그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방식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단계에 맞게
방식을 결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유형도 리모델 유형과 규모에 맞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전체 성형 수술을 하는 것처럼 리모델링 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 피부 유지 관리 정도 하는 수준의 리모델링 할 것인지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여기죠. 그래서 리모델링을 성형 수술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건강 피부 유지 정도에 해당하는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래서 중축형 리모델링인지 그냥 유지 관리만 하는 그런 리모델링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조사입니다. 입지 분석, 건물 현황 조사, 법규 검토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장 조사에서 분석하는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현장 조사인데 그리고 진단 시 견적 검토 사항입니다. 현장 기본 조사는 리모델링은 현장 기본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조사가 이제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현장의 입지 여건, 구조물의 노후화 상태 정도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 도면 확보 여부, 그래서 기존 도면이 있는지 그리고 보안 사항이 기존 도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안 내용이 있는지 실측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고 없는 경우는 구조체의 치수, 철근의 치수, 배근 상황, 재료 강도, 그다음에 설계 도서 작성 후에 진단 및 견적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기존 도면 확보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내용이 많아지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구조물의 상태입니다. 보수 보강 여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견적이 추가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보강이 돼야 된다. 그러면 구조 보강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돼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제 견적이 돼야 되고 보수만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각 부분의 노후화 정도 조사입니다. 그래서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견적이 이제 달라지게 되고 전기와 설비 노후화 상태도 조사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 설비 기능의 노후화 상태를 조사해서 견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 시 견적 검토 사항입니다. 관련 법규 검토입니다. 리모델링의 인허가가 신축과 달리 비교적 간단히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물론 이제 그 신축은 건축법규에서 살펴봤듯이 그 절차에 따라서 상당히 이제 도서 그 신축 인허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구비돼야 되는데 리모델링 단계에서는 이제 그 신축에 비해서는 이제 비교적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증축을 포함한 리모델링 시에는 세부적인 법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에 그 필요한 대수, 그 다음에 정화조, 요거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세대수가 이제 늘어나거나 거기에 따른 그 정화조 용량, 그 다음에 용도 변경할 때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규에서도 있듯이 시설군에 따라서 상위로 변경할 때는 허가를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하위로 갈 때는 이제 신고 그 다음에 기재 변경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용도 변경하는 거죠. 용도 변경. 그래서 용도 변경에 따른 이제 허가냐, 신고냐, 기재 변경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건축법규에 관련돼서 이제 검토해서 견적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존 구조물에 불법 증축, 개축 부분이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서 반영을 해야 되고, 외부 공사 시 벽체 두께 변화. 그래서 이제 외부의 벽체를 이제 두껍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한 견적도 우리가 이제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건물의 면적 산정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건축물의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는 증축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존 건축물의 벽이 이렇게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외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더 벽을 두껍게 이제 시공을 한다. 그런 경우 우리가 요때의 중심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런데 벽이 이제 이렇게 두꺼워지면 요때의 중심선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건축 면적에서는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봤던 게 이제 이렇게 봐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증축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면적이 늘어나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주의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존 도면의 확인과 실측. 그래서 모델링 견적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도면 검토와 현장의 기초조사가 중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요 구조부 또는 기존 도면과 좀 상이한 부위 이런들은 이제 실측을 통해서 확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없는 경우는 이제 실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재작성을, 도면 작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 도면 작성 종류에는 건축 도면 작성과 구조 도면, 그다음에 설비 도면, 그다음 전기 도면이 있습니다. 기존 도면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견적 검토 내용을 보면 도서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서 도면 작성을 위한 조사 내용, 예를 들어서 설계 도서와 건축물의 비교, 노후화 개수, 산출, 그다음에 보강 설계, 콘크리트와 철근의 강도, 중성화 깊이 이런 것들은 이제 도면이 있으니까 초기에 설계 당시의 도면, 시공 당시의 도면에서 실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거고, 조사 시 검토 사항으로는 원설계 도서와 다른 부위, 그다음에 설비 기기의 설치 사항, 구조 균열, 변형도, 치마, 노후화 상황, 콘크리트 강도, 중성화 깊이, 그다음에 철근의 크기와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돼야 되고, 만약에 도서가 없다, 실측을 하는 거죠. 구조체 실측을 하고, 뭐 기둥이면 기둥의 사이즈를 재는 거죠. 보호도 마찬가지, 보호의 사이즈를 이렇게 재는 거죠. 그리고 백은 이제 뭐 페로스캔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벽이나 보나 기둥의 백은이 철근이 어떻게 백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설계도서 작성, 그 다음에 설계도서에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합니다. 검토 사항으로서는 이제 구조체, 그 다음에 철근의 치수, 백은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합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서와 현장 확인과 실측도 작성 시 필요조사 항목,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실측을 하거나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확인해야 되겠죠. 바닥 면적, 도서가 있는 경우 변경이 있는지, 빠진 부분이 있는지, 실측 필요한지 이런 거, 층고, 층수 뭐 세는 거죠. 실측하고, 기둥 단면 치수 실측, 나머지도 다 실측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거 공사 시 검토 사항입니다. 부분 철거 시 기존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인력 철거를 함으로써 기계로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재건축 시 기계 철거는 10에서 15만원 정도 평당인데,
그다음에 리모델링 시의 인력 철거는 20에서 25만 원이죠. 인건비가 더 비싸다는 얘기죠. 기존 골조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철거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골조는 남아있는 뼈대는 이제 손상이 없도록 해야 되겠고, 보수 보강 공사와 연계해서 철거 부분의 범위를 결정한다. 그리고 보수 공사 시 검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수 공사의 범위는 이제 그 회복 목표 레벨, 그다음에 보수 공법 등에 따라 구조물의 내화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부분적으로 이제 보수와 전면적인 보수를 하게 되는 걸로 나눌 수 있고, 그래서 부분적 보수인 경우는 보수 대상 개소 중에 이제 부식된 철근 부분의 주변에 이제 콘크리트만을 보수하는 거죠. 이제 그 부식된 부위의 철근 주위의 콘크리트를 이제 제거하고 다시 이제 보수하는 거죠. 전면적 보수 시에는 이제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개소를 포함한 주변 개소에 대해서도 테스트 해머로 타격해서 콘크리트를 박리가 우려되는 것을 전부 이제 제거하고 보수하는 거가 되겠고, 부식 한계 염화물 이온량이 입방미터당 1.2kg를 초과하는 부분, 그다음에 결석선, 스페이서, 인서트 등에 의해서 이제 녹이 발생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전면적 보수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보수 공법의 종류에는 표면 처리 공법, 충진 공법, 주입, 그다음에 강판재 부착, 탄소 섬유 시트 공법 이런 것들이 있고, 공법 보수 공사 금액 산정에서 이 공법에 따른 이제 금액이 달라지므로 건물 상태에 따라서 보수 공법이 다르고 보수 공법에 따른 견적이 다르다 이제 나와 있고, 그래서 보수 공사비는 이제 일반 사무소 같은 경우는 평당 8에서 10만 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평당 12에서 15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면 되고, 그다음에 보강 공사 시 검토 사항입니다. 보강 공사 범위 산정인데, 보강 공사의 범위는 구조기사의 검토를 받아서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해서 대안을 찾아서 보강공법의 범위를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구조의 평가에서 골조의 상태, 부재 치수, 실측, 내력, 그다음에 구조 재료의 성능 이것도 평가하고, 골조 바닥부 보강에 있어서는 부재 신설, 그다음에 타설, 그다음에 강판 또는 섬유판의 보강, 외부 프레스트레싱, 그다음에 내력 증가, 하중 증가, 설계 기법, 해석 기법, 그다음에 노후 부재 보수, 콘크리트 보수, 철근 부식 보수, 내진 수평 하중 보강, 설계 기준 강화, 수평 내력벽 설치, 그다음에 가대 설치, 경막 설치 이런 것들이 보강이 되었고, 바닥 벽체 보강, 개구부 보강 그래서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설비에 대한 보강 마찬가지 되겠고, 그다음에 증축 또는 중간층 설치 이런 경우는 이제 기둥 설치라든가 기초 설치, 증타설 기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보강을 하는 범위라든가 이런 걸 정하고, 그다음에 내력벽 제거, 개구부 확대, 그래서 린텔 추가 설치한다든가, 골조 보강, 내력벽을 제거했으니까 이제 보강을 해줘야 되겠고, 엘리베이터 추가, 그래서 바닥 개구부 공사, 엘리베이터 피트 공사, 골토 기초 공사, 말뚝 공사, 그다음에 재단 설치, 내력벽 추가, 그다음에 기둥 및 보호 설치, 그리고 이제 계단, 그다음에 기초 지정 보강, 그래서 기초 내할 검토, 균열 침하 이런 것들은 이제 보강 내용이 되고,
범위에 견적 범위에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보강공법의 종류에는 콘크리트 부재 증타 공법, 강제 부재 증설 공법, 보강지 부착 공법, 그다음에 매입 공법, 프리스트레싱 보강 공법. 한마디로 이제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게 기둥이다. 그러면 이게 거푸집을 대고 이게 이제 콘크리트 타사하는 거죠. 증타. 콘크리트를 이제 더 넣는 거죠. 강제 부재 같은 경우는 기둥이 이렇게 있거나 보가 있으면 이렇게 보가 있다. 그럼 이렇게 강제를 이렇게 강판을 이렇게 덧대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증설해서 보강하는 거. 그다음에 보강제 접착 공법. 보강제를 접착하거나 매입하는 그런 공법이 되겠고, 프리스트레싱 보강 공법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공사 시 검토 사항인데, 건축공사 견적은 이제 신축공사와 차이가 이제 없다. 그래서 외장공사 공정별로 하는 거죠. 이렇게 공정별로 견적을 뽑아서 나중에 전체 공사비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공사 시 검토사항, 바닥, 벽재, 천장공사, 목공사, 마감공사, 전기설비 공사 시 검토사항에서 배관, 냉난방, 건조, 상하수도, 환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BS 관련 공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합니다.